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 가격, 은 가격을 알아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 가격은 주춤한 반면에 은 가격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은 가격이 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예. 투기적 수요가 은 가격에 요즘 부추김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요즘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감 있는 가격에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대에 있는 AI 관련 회사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더 갈 거는 같은데 이 가격에 괜히 한번 조정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 천정부지로 오른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이걸 사기보다는 전후방 관련 밸류체인줄 중에서 뭔가 저평가되어 있는 뭔가를 사는 게 어떨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 AI 버블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 나눴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감은 확실히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 돈이 이동한 걸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AI 관련한 데이터 센터 만들고 전기차 만들고 5G 통신망 만들고 또 배터리나 반도체 부품에 들어가는 전도성 좋은 금속 눈에 확 띈 거죠. 그게 바로 은이죠. 우리가 전도성이라고 하면 이제 전기가 잘 전달되는 걸 얘기하는데 네. 저항을 얘기하잖아요. 전기가 네. 전달되는 걸 방해하는 것. 예. 그걸 이제 구리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그걸 일로 놨을 때 네. 은이 그거보다 적습니다. 금은 높고요. 금은 높고. 보통은 금이 전기도 더 잘 통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예. 많은데 은이 그래요. 은이요. 그래서 그건 확실히 짚어주셨네요. 예. 네. 그래서 AI가 발달할수록 어쨌든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거기에 네. 은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네. 투자 쪽으로 은을 선택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배터리 만들고 배터리 관련 장비 만드는데 일단 은이 사용되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은이 최근 5년 동안 공급 부족 사태를 계속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 센터 건립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그러면 은이 얼마나 더 부족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지금 산업계 현장에서의 분위기 가격은 나중 문제고 은 물량부터 확보해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은을 아예 투자해 놓자 이런 분위기가 불거진 거죠. 그래서 은 가격이 최근 거의 100% 가까이 오르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네. 그럼 투자적인 이유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투자적 요인과 투기적 요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예. 투기적 요인은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합니다. 저는 투자 투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요. 네. 우리 오승환 아나운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저는 알고 하면 투자다. 모르고 하면 투기다. 이 기준을 굉장히 전 잘 인용합니다. 그럴듯하세요? 뭐 솔깃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조금 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뭐가 어디까지가 객관적으로 내가 투자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객관적인 판단과 근거들을 가지고 내 돈을 넣은 거니 이거를 무조건 투기라고 볼 수는 없다. 알고 한 거니까. 네. 그게 버블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돈을 넣었어도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버블을 이용해서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야 지금 버블이야. 그런데 더 갈 것 같아 이 버블이. 그렇게 해서 돈을 넣어서 투자했다? 네. 그럼 버블인 걸 본인이 알았고 네. 더 많이 갈 거라고 판단해서 한 거니 이것도 투기라고 보다는 그냥 나의 합리성 아래 움직인 투자.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핫하다고 해서 제가 왔어요. 이거 지금 넣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게 뭐 실체도 잘 모르면서 하는 투자니까 투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자기 나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네. 논리적 근거가 있으면 투자. 예. 그렇지 않고 근거 없이 그냥 돈을 맡기는 거면 투기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 예. 요즘 많은 현장에 뭐랄까요 재테크나 투자 상담해 주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요즘 많은 창구에 문의 전화가 들어오는 게 은 사야 되는 거냐. 그러면서 원자재 투자라든가 은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심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
작년 한 해, 작년 한 해라고 하면 안 되죠. 아직 올해가 안 지났으니까요. 올 한 해 금만 하더라도 거의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 금이 60% 가까이 올랐는데 은도 이렇게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으니 이거 조만간 뭔가 은도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평소 원자재 이해도도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자꾸 돈을 넣거나 관심을 보이는 거 이건 투기가 포함됐다 보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금은 이제는 요즘은 주춤하다고 했는데 네. 거의 오르지 않고 있나요? 요즘은 좀 최근에는?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과 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실까요? 네, 역사적으로요 금과 은의 비율을 평가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60대 1. 가격의 비율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 1g 살 돈으로 예. 은은 통상적으로 60g 정도 살 수 있는 게 은과 금의 시세의 적정 가격 수준이다. 이런 비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상황이냐? 2025년 초에는요. 네. 이게 80대 1 수준으로 바뀌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은값이 폭등해서 네. 다시 60대 1 수준 근처까지 회복을 한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 쉽게 말해 올 초만 하더라도 80대 1이니까 금 가격이 엄청 금이 올랐다는 올랐거든요. 거죠. 예. 그런데 다시 60대에서 70대까지 이제 내려왔으니까 통상적인 수준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통상적인 수준임에도 그런 숫자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얘기한 그런 상황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은은 더 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은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졌고요. 금은 이제는 슬슬 이제 2025년 한 해처럼 고공행진을 계속하지는 않겠지 하는 수준까지는 이제 좀 안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금과 은을 비교하면. 예. 금만 놓고 봤을 때 더 네. 오르진 않을 거다라는 이제 추측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오른 상태잖아요. 네. 오른 상태가 좀 유지는 될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약간의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25년 한 해만큼 2026년에도 금 가격이 50% 이상 상승을 보이는 랠리 이걸 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상요. 예. 올해처럼 2025년 올해처럼 금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적은 없어요. 저도 우리 역시나 박정호에서 금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우리 몇 번 방송도 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주목할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금의 나름대로 투자의 유의미성 예. 이걸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솔직히 50-60% 가까운 정도의 상승까지 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는 좀 과열된 부분이 일부 있어 보여요. 그럼 조정의 가능성은요? 조정 가능성도 솔직히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문제는 시중에 현금이 너무 많이 유포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보다는 예. 좀 쉬었다 갈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쏠려 있는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어디로든 가야 되는데 이게 금에서 빠질 요인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고. 네. 그런데 최근에 중국과 사우디에서 대규모 금강이 발굴됐다고 네. 기사가 났습니다. 이 부분이 또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사우디에서도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됐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1,000톤 정도 되는 금의 매장량이 확인됐다. 뭐 이런 것들 보도로 보셨을 겁니다. 네. 또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발견된 게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금 가격이 크게 요동칠 요소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금 가격을 하방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이슈인 건 분명합니다. 예. 하지만 이것 때문에 금 가격이 뭐 20%, 30%그 정도까지 또는 10% 이상 빠질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금을 안정적인 시세 조금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요소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대폭 하락으로 재조정되진 않는 이유가 네. 사우디나 그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등이 갑자기 국가에서 야 여기저기 금맥이 더 있는지 알아봐. 그리고 그거 캘 수 있는지 알아봐. 이걸 시킨 가장 큰 이유는요. 네. 국가에서 그 금을 보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즘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점점 불거지면서 네. 쉽게 말해 달러 기반으로
부를 저장 관리하기가 점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국가들이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인민들이 열심히 벌어들인 그 국부를 달러 그리고 미국 국채 사서 저장 관리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네. 그러면 우리가 국부를 뭐로 저장 관리할 것이냐 고민할 때 근만한 안전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중국 정부는 바로 이러한 판단 아래 미 국채는 대거 팔기 시작했고 그 대신 금을 대거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금을 대거 매입하면서 금 시세를 엄청나게 올리는 주범이 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금을 더 사려면 본인들이 올려놓은 그 비싼 금 가격을 지불하면서 또 사야 되는 부담이 생겼으니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가 금 가격을 또 더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게 맞겠느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어딘가 금맥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자라고 했고요. 사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금광으로 개발하기로 발표한 그 부지는 예전에도 거기에 금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있다고 얘기가 된 걸 그동안 왜 발굴도 안 하고 관심이 없었느냐. 쉽게 말해 채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평가됐기 때문이거든요. 1톤의 원석을 채굴했을 때 거기 붙어 있는 금이 몇 그램이냐 이거 했었을 때 채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근데 요즘 금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채산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바뀐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사면 우리 중국이 시장에서 금을 더 사면 가격이 더 오르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거 캐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국의 대표적인 금광 새로 발굴되고 확인된 것들은 중국 정부가 그걸 키핑하려는 목적이 큰 것이지 전 세계 금 시장에서 그 캔 거를 내다 팔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금 시세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앞으로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여쭤본 건데 왜냐하면 이제 공급 요인이 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금광이 발견됐다라는 거는 공급 사이드에서 계속 공급이 된다면 그럼 가격이 낮아질 요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그걸 가지고 있어서 낮아질 요인은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금 가격과 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가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역사상 금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지대한 요인들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던 것이 그동안은 연준의 기준금리와 그걸 기반으로 한 달러 가치의 변화를 많이들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금도 전 세계에서 금을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한 거래 수단은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역으로 상승하게 되면 금 가격은 역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오르는 원래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받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금 가격을 결정하는 게 미국 연준의 금리 그걸 기반으로 한 달러 가치 이거보다는 오히려 미국 정부의 부채 감당 능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부채 감당 능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같이 달러 기조에서 나는 탈퇴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국부를 달러성 자산으로 저장 관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국가들 말고도 유럽의 많은 중앙은행들도 금을 많이 샀어요. 금을 많이 금 보유 비중을 높였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봐도 달러 가치가 더 약화될 것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리 봐도 저 미국이 국가 부채를 해결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더 심화될 것 같아라는 상황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에서도 2040년까지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돈을 더 써야 될 수밖에 없다. 보고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 나라가 과연 국가 부채를 더 발행 안 하고 어떻게 저 뒷감당을 하겠어?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바로 정부의 살림살이 때문에 생길 것이니 차라리 그럼 달러를 우리가 보유하는 건 국부를 위축시키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우리 금을 더 사자. 이 분위기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굉장히 공고했어요.
그러면 지금 금을 사는 가장 중요한 수요의 한 축은 바로 각 국가의 중앙은행의 분위기들인데 이 분위기가 바로 미국의 정부 부채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이 관점에서 네. 저는 이제 미 연준의 금리 기조보다는 미 정부의 부채가 금 시세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쨌든 관세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펴는 이유가 부채 관리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도 예전에 네.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다른 나라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 관리에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싶으면 금이 더 오를 거고 네. 관리를 잘 해 나가는데라고 생각이 되면 금은 좀 안정세를 네.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분석이세요. 왜냐하면 금을 사는 가장 큰 주체들은 경제 주체는 네. 다 중앙은행들이거든요. 예. 네. 은은요. 은은 어떤 요인이 은 가격을 결정할 거라고 보실까요? 네. 사실 은은 네. 금과 달리 진짜 산업재입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은이 사용되거든요. 예. 아까 전도성으로 얘기한 것처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은 수요가 은의 시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그런데 2026년부터 어떤 일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냐 하면 많은 국가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가 점점 더 용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25년, 2024년만 하더라도요. 네. 적지 않은 지자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구글에서 또는 테슬라에서 또는 메타에서 큰 데이터 센터 짓는데라고 하면서 그 데이터 센터 짓는 거에 대해서 환영 플랜카드도 걸고 그리고 유치 전에 뛰어들기도 했거든요. 그게 마치 큰 빅테크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요즘은 그거 유치해서 좀 가동해 봤던 인근의 다른 지자체들 분위기를 들어보니 이게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일자리가 크게 느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구나. 예. 네.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일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축구장 뭐 10개, 20개만한 부지에 기껏 일해야 10명?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관리하는 인원만 맞아요.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슨 일자리 유발 효과도 없네. 이렇게 되고요. 또 가장 결정적인 건 네. 그 데이터 센터는 전기 잡아먹는 하마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쓰게 되니까 네. 오히려 전기 요율만 일반 시민들도 더 비싼 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는 물도 많이 써서 수도 요금도 더 내야 될 상황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된 예. 겁니다. 냉각을 위해서. 네. 바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실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버지니아 주에서도 예.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우리 데이터 센터 아웃 뭐 이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시위를 하고 있고 지자체 주지사는 그래서 좀 더 논의하기로 뭐 100일 유예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은이 실질적으로 투여돼야 될 예.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갈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는 신재생 에너지 단지들 네. 이런 것들도 맞물려서 좀 지연되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업재인데 이 직접적인 수요가 뒤로 늦어진다면 가격에도 영향이 있겠죠. 네. 당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네. 당연히 늘어나야 할 거고. 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당장 데이터 센터 건립에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금과 은은요. 예. 장기적으로는 또 오르죠. 장기적으로. 네네. 왜냐하면 실물이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그거에 뒷받침하는 수준의 그 이상은 반드시 오를 수 있는 실물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금도 50% 가까이 60% 가까이 상승했고 네. 그 은은 100%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조정이 돼서 천천히 다시 그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 내가 매입했던 금액까지 가는데 일정 기간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로서 이렇게 매력 있는 그 대상으로 저는 2026년에는 그렇게 많이 천거드리진 않습니다. 당장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예. 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혹시 금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금을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네. 투자를 하기엔
그래서 은 쪽으로 이렇게 투자처를 돌린 그런 영향도 있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다 투기성 자금이라고 하는 네네. 거예요. 그냥 금이 올랐으니까 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심리들도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도 같이 분명히 작용되어 있어 보이고요. 예. 물론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해당되느냐 하면 그거는 뭐 심리적인 요인이나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네. 뭐 명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금액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금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네. 전 세계적인 증세 분위기가 금 시세를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동안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에 대한 세금? 네. 예. 금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소득세에 대한 증세 부분. 예. 예.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예. 국가 부채 문제를 걱정해야 될 나라가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유럽에 있는 OECD 국가들, 기타 소득 수준이 높은 OECD 국가들 모두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 네. 야, 이거 어디 돈 나올 데 없어 하면서 다양한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더 높여서 증세를 통해서 이 국가 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은 이 세금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똑같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피할 때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던 방법이 뭐냐면요. 네. 바로 금을 사는 겁니다. 금은 물건을 사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오승환 아나운서와 제가 편의점 가서 생수 하나 살 때 그 생수 물건 사는 것과 금 거래소에 가서 금 바를 사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물건 사는 거예요. 그럼 생수 살 때 편의점 주인이 이 생수를 사간 사람이 누구인지 주민등록증 주세요. 저희가 등록 좀 하게요. 이런 적 없잖아요. 네.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처럼 예. 금 살 때도 사실 똑같습니다. 물론 그 금 거래소에서 장부에 누가 사가는지 적어 놓긴 합니다만 국세청 직원이 나와서 너희들한테 와서 금 바 사간 사람들 우리 전부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 장부 내나 했었을 때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회사 자료인데 보여줘야 될 의무가 뭐냐? 뭐 관련 예를 들어서 영장이라든가 가져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객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금 바를 샀을 때는 내 현금을 다른 형태로 바꾸고 그게 정부 당국, 금융 당국, 과세 당국에서 피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실물을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 뭔가 옮기기도 역외로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현금이 아니다 보니까 물가 상승 이상의 뭐랄까요 추가적인 마진 이상은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과세 당국에게 포착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금 형태로 보유하는 걸 선호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가지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탈리아 정부에서 금에 대해서 네. 금의 투자 수익에 대해 26% 과세를 하겠다라고 발표해서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탈리아 정부는 모든 투자 수익에 대해서 26% 과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수익에 예, 대해서는요. 그게 네. 금이든 다른 거든 26% 과세는 원래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이슈가 된 게 뭐냐 하면 이탈리아도 요즘 국가 부채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네.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슈가 된 이 법안이 이슈가 된 이유가 얼마의 금을 샀는지에 대한 영수증을 같이 첨부하지 않으면 네. 네가 그 금을 팔았을 때 네. 그 판 금액을 100% 순이익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영원에 샀다라고 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나는 100만 원의 금을 사서 네. 120만 원의 금을 팔러 왔으면 네네. 20만 원이 내 이득이잖아요. 예. 그럼 그 20만 원 이익의 과세 26% 때려야 되는데 네. 그런데 영수증 있으세요? 영수증은 제가 그때 안 챙겼는데 그러면 120만 원이 순이익이라고 봐서 120만 원에 26%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금은 없지만 예.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올해 초에 만약에 100만 원이었고 올해 말에 120만 원이라면 20% 오른 건데 네. 그걸 120을 다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면 네.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거를 기본적으로
금값이 오른 시세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걸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0으로 치겠다라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반발이 많겠네요. 그죠? 반발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탈리아 정부가 이런 그 과세, 어떻게 보면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있죠. 예. 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의 재정 적자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네. 이걸 갚으려면 뭔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 근데 이탈리아는요, 이탈리아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금을 좋아하는 민족들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 금 좋아하는 민족 하면 저는 크게 세 나라 꼽거든요. 네 나라 꼽는데요. 하나가 인도, 네.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유태인,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신라 백제 고구려는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금관. 금관. 그렇네요.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 예. 이탈리아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네. 하나는 이탈리아 그러면 우리 좀 부정적으로 떠오르는 연관 단어는 마피아. 예. 마피아는 음성적이고 지하 경제에서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들이 번 돈이 지하 경제에서 음성적으로 번 돈인데 이걸 뭐 어떻게 뭐랄까 자금 세탁할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발을 자꾸 사는 거예요. 아. 예. 부정적으로 번 돈으로 금괴를 사면 이게 어떻게 번 돈으로 이거 사는 겁니까? 우리 부동산을 사거나 다른 걸 사면 그 자금 추적에 대해서 과세 당국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냥 금거래소 가서 금발을 사는 건 과세 당국이 물어보러 오지 않는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물건이니까. 그렇죠. 실물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그 지하 경제 규모가 컸던 이탈리아 어마어마하게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러면 명품 럭셔리 산업이 또 발달했죠.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또 액세서리 만들 때 금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금박 이런 거 다 씌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 밀라노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금을 산업재로 사용하는 어떤 회사들조차도 네. 그냥 금을 항상 쟁여놔요. 우리 또 써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금 시세는 안정감 있게 계속 오르니 여유 자금 있을 때 그냥 사놓자.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탈리아 장롱 속에 있는 금의 규모가 5천 톤입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700조 원이에요. 예. 엄청난 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만큼 되네요. 그렇죠. 있는 예산,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과세하자.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건데 네. 워낙 들고 일어나니까 결국 멜로니 정부에서 네. 타협을 합니다.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계도하는 기간을 줄게. 자진 신고를 해라. 네. 그래서 자진 신고하는 기간에 만약에 금 들고 와서 이거 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 금 금액을 전부 수익으로 간주해서 26% 세금 때리겠다는 걸 일부 탕감해서 12.5%만 세금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세금을 감면해 줄 테니 이때 꼭 신고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탈리아 정부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네. 정부가 이렇게 금에 대한 뭐 증세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으로써 네. 사람들이 금 투자를 좀 주저하는 분위기가 생겼을까요? 어떨까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죠.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이제 이게 이탈리아에서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고 네. 또 이탈리아가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탈리아에 가지고 있는 금을 네. 역외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동이 자유롭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스위스에 내 개인 금고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있으니 네. 그냥 이탈리아에서 스위스 또 멀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럼 금 그냥 가방에 2덩어리씩 넣고 그냥 스위스에 가족 여행도 갈 겸 거기에 개인 금고에 다 넣어놓자 하면서 여기로 자꾸 금이 또 유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러면 이탈리아 정부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또 동일한 수준의 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도록 요구하는 분위기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해서 지금 스페인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네. 또 똑같은 이유로 증세를 고민하고 있어요. 금에 대해서요. 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세를. 예. 그런데 그 증세를 해야 되는데 이탈리아 봤더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도 명분이 생겼어. 이탈리아가 다른 국가에도 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과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도 등 떠밀린 것처럼 금에도 우리 일정 부분 세율을 좀 올려보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금을 보유하고 있을 매력도가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실제 금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2025년만큼 2026년에 올랐다 하더라도 예. 이제는 세금이 붙으니 실질 내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결국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실질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으니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똑같은 이유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줄 거라는 거죠. 근데 교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반대 의견 쪽에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금에 대해서 세금을 높게 매긴다라는 그런 행동을 취하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금이 중요한 시기는 맞는 것 같네. 뭔가 금이랑 자국 화폐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뭐 유럽이면 네. 유로 하겠죠. 아,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에 자꾸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자국 화폐 가치가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금이 진짜로 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 역으로. 네. 그래서 금이 오르고 세금도 매기지만 결국엔 금 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금의 과세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거라는 게 제 예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네. 금을 차라리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네라고 하면서 금에 대한 선망 의식이 더 높아지면 네. 화폐 가치는 더 많이 추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과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선 유로화의 화폐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더 금에 대해서 징벌적 수준의 과세라든가 예. 어떻게든 금을 은닉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네. 왜 이렇게 금을 많이 쟁여놓고 보관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더 추가적인 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정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금에 대한 세금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금을 보유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질 가능성이 크다. 네, 아니면 예. 금을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에 내다 파시면 요 기간 동안 중앙은행에 금을 파실 경우 저희가 얼마에 매입을 해드릴 테니 예. 세금도 줄여드리고 제발 장롱 속에 있는 금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부를 가장 안정적인 형태의 금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관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더 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각국의 어떤 재정 문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탈리아 얘기했으니까 이게 또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게 하나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금 보유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은행에서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중앙은행이냐면 이 중앙은행에 주주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주주들이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시중은행들이에요. 오. 우리나라처럼 독특한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에 어떻게 보면 그 주주는 누구냐 했었을 때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자본이 없다라는 건 그 자본을 댄 사람이 없다라는 거니까 예.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가 기관 중에 누구도 영향을 안 받는 독특한 법인으로 국가가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적지 않은 유럽의 국가들은 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의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네, 은행이 애초에 발달하는 과정이 그렇죠. 그쪽에서 발달했으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스템인가요? 아닙니다. 미국도 사실 시중은행의 일정 부분 연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 네.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게 그 시중은행의 주요 주주들 중에 누가 있냐면 외국의 자본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시중은행들 그리고 시중은행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계 자본들은 그 이탈리아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을 우리 일정 부분 지금 매각합시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금 시세가 이렇게 올랐고 예. 저와 비슷하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라면 2026년은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아. 잠시 조정될 것 같으니 우리
이익 실현합시다. 그래서 금 시세 많이 올랐을 때 이익 실현하고 그 돈으로 다른 또 달려갈 것 같은 다른 데 투자했다가 다른 투자처에. 예. 다시 금 오를 것 같을 때 그때 다시 금 사시죠. 뭐 네.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금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네. 이탈리아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지금 확보한 금인데 이걸 외국계 자본과 시중은행이 시세만 보고 이걸 내다 팔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다. 네네. 이렇게 이탈리아의 집권 여당인 이탈리아 형제들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했어요. 네. 중앙은행의 금은 은행 소유가 아니라 이탈리아 국민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에 명시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엄청난 반발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려고 하냐. 이게 국민들 거라고 한다는 건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네. 금 어디 한 덩이라도 더 있는지 살펴보고 그게 역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제도적인 보완들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그 자신의 부를 옮기고 이동하고 보관하는 방법이 금이었는데 거기에 많은 허들들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2026년에는 당장 그렇다고 하셨는데, 근데 아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금 가격은 어쨌든 계속해서 오르죠. 오를 수밖에 또 없다라는 오르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당장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계속 오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요? 지난주에는 환율이 1,500원을 절대 찍지 않을 거다 막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니 아직까지는 안 찍고 있는 것 같아서 매일 환율을 확인하는 제 간절한 마음을 아십니까? 금 가격도 2026년에 막 조금 더 오르고 막 오르고 갑자기 그러면 이제 막 또 아유 원망을 엄청 살 텐데. 그러면 이제 변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끝난다든지 하는 예. 뭐 그런 국제적인 정세 요인들이 네. 금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금 시세를 안정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죠. 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전쟁이 확전될 것 같다 했었을 때 제일 먼저 휴지 조각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그 해당 전쟁에 참전하는 국가들의 화폐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해당 국가의 국민들 그리고 그 해당 국가에서 돈 좀 많은 사람들은 자국 국가의 화폐로 측정되는 자산들이 아니라 만국 공용 화폐에 해당되는 달러나 금을 선호하는 건데 예. 러우 전쟁도 자꾸 종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전하고 나면 뭐 바로 연달아 무슨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줄어들겠죠. 이 역시도 국제 지정학적인 불안전성을 줄이는 요소가 될 것 같으니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 시세를 안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요소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또 요즘 트럼프 입에서 점점 더 중국과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발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좀 복원하려는 듯한 발언들이 높아요. 특히 요즘 일본이 중국 발언을 굉장히 강경하게 해서 네, 맞습니다. 대만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트럼프를 쳐다봤더니 트럼프가 네. 오히려 황당한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그쪽 지역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우리 중국과 미국은 사이가 나쁜 사이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참 일본이 지금 머쓱해진 상황인데 네. 이 상황도 미중 간의 패권 다툼, 미중 간의 긴장감 고조가 좀 완화된다? 이것도 금을 더 매입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를 굉장히 낮추는 요소가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은 저는 그래서 금 시세 변화는 당분간 소강 상태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럼 결국에 금이라는 거는 좀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보험 같은?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예. 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자,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거예요. 예. 아니, 저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하네. 요즘 많은 나라가 금이 이렇게 비싸도 더 살려고 하는 움직임마저도 있던데. 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설명한 것과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금 가격이 충분히 올라서 이제 비싸졌다는 인식들이 전문가들 사이에도 많고 정부에도 많다고 했는데 네. 자, 이거는 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요, 네. 금을 사는 이유가 투자적 목적이 아니에요. 방금 오승훈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 국가 안보, 국가의 안전판을 만든다라는 목적이 더 큽니다. 네. 그런데 지정학적인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뭔가 앞으로 국제 정세가 더 불안해진다. 특히 신흥국들 중에서 또 친중 국가들 중에서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미국이 금융 시스템에 봉쇄를 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만약을 대비한다는 마음 때문에 네. 추가로 더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매입하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만약을 대비하려는 이유인 것이지 이게 지금 뭐 투자하면 더 오를 것 같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은행들과 각국 정부가 금을 더 산다 안 산다는 금 시세를 걔네들이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뭐 산다 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시중 금융 회사들 그리고 개인들이 네. 금을 더 샀다. 이건 진짜 투자적 수요가 맞고요. 네. 이 투자적 수요 안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금 시세를 예측할 때는 정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네. 정부와 민간 사이드를 분리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네. 예. 우리는 늘 자원이 부족한 나라고 네. 또 중국과 사우디는 막 금광을 찾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아까 이탈리아 얘기가 생각나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산 중에서 금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예. 우리나라도 이제 슬 고민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게 네. 그게 이자가 그래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 수익까지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는 달러 기반의 수출입을 워낙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예.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즉시성이 높은 이런 미 국채라든가 달러성 자산들을 많이 키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어들고 있는 분위기가 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전향적으로 금 비중을 높일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브릭스 국가들은 브릭스 유닛, 브릭스 페이 이런 별도의 지급 수단들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요. 그런데 이 브릭스 페이, 브릭스 유닛이라는 이 지급 수단들은 그 지급 수단의 그 가치를 개런티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 쓸 때 미국이 이 달러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1온스당 달러 얼마랑 교환해 드릴게요. 35달러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금 1온스당. 그렇죠. 금 본위제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달러를 쓴 거잖아요. 네. 그런데 브릭스 국가들도 지금 새로 만들려는 지급 결제 수단을 똑같은 개런티를 해주려고 해요. 금과 연동시켜서. 그렇죠. 예. 그래서 금을 한 40%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런티를 할 때 네.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거든요. 네. 그만큼 금에 대한 쓰임을 여러 목적에서 더 늘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예. 따라서 그런 맥락 속에서 한국도 금 보유를 좀 늘려야 되는지 한번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에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그 금광을 우리나라에서 찾으면 좋겠지만 이 자원 확보의 측면에서도 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혹시? 사실 금도 일부는 산업재로 쓰여요. 은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 은뿐만 아니라 필요한 광물 자원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추가적으로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방법이 참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서든 이제 금광을 확보했다는 나라들은 그 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하게 관리하고 예.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점점 쉽지 않은 상황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자제품에 들어있는 금 같은 걸 녹여가지고 다시 그 중에서 금만 뽑아내는 뭐 이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던데. 맞습니다. 일본 네. 같은 경우는 1980년대, 90년대부터 네. 도시광산업이라는 걸 법으로 입법화해서 예. 육성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일본에서 어떤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었냐면요. 금광산에서 돌 1톤을 캐서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금 원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가전제품, 도쿄시내에 있는 가전제품을 1톤을 모아서 예. 그 안에 붙어 있는 금부치를 떼냈을 때 네. 효율성이 가전제품 1톤을 모았을 때 거기 붙어 있는 금 덩어리가 금광의 돌 1톤을 모은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많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도시가 금광이네 이 인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도시광산업이라고 해서 도시가 광산이니 이 광산 도시에서 광산업을 할 수 있는 입법화를 해보자 이렇게 한 그런 제도를 추진했고요. 예. 요즘도 조금씩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예. 금광은 금이 붙어 있는 그 돌덩어리들이 그래도 한쪽에 다 몰려 있잖아요. 네. 그게 전자제품보다는 덜 붙어 있지만 그래도 한 곳에 몰려 있으니 여길 계속 곡괭이질을 하다 보면 야, 금 찾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가전제품은 어떻습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한 곳에 모은다는 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겠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도시 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이 흩어져 있는 가전제품을 자연스럽게 버릴 때 한 곳에 모이도록 강제하는 법안 예.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곳에서만 쌓여 있으면 분류하고 처리해서 다시 거기에 붙어 있는 금과 기타 비철 금속들을 추출해서 쓰는 거.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이런 시도들은 이런 금속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더 빈번한 시도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금이 뭐 녹슬지 않는 성격 때문에 전자제품들에 많이 쓰이는 거는 뭐 사실이고 환경 오염 때문에도 뭐 그 금을 도시 광산 그 개념이 환경 오염 때문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듣긴 들었어요. 네. 아무튼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나눠봤고 개인 차원에서 아까 정부와 민간을 사이드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좀 짚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금은 요즘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작년 같은 작년이라고 자꾸 벌써 얘기하네요. 2025년 같은 네. 그렇게 기록적인 상승률은 사실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금 말고 다른 거 쳐다보시는 게 맞고요. 네. 금은 그냥 마지막 보루. 안전판 이런 목적 아래 뭐 조금 자산에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한 10% 내외로 금과 관련된 금융 상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진짜 뭐 금괴를 사시는 분은 사실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게 투자에 이렇게 가장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차원에서도 금은 보험 성격은 유지가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은은 어때요 그러면? 은은 진짜 저는 투자에서 권하지 않습니다. 은을 부르는 닉네임이요. 예. 악마의 금속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워낙 산업재로서 성격이 높다 보니까 은 시세는 급등락이 너무 심해요. 떨어지면 또 한참 떨어져서 제자리 찾으려면 오랜 시간도 걸리고 네. 마음 불안하게 만드는 투자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가격 많이 올랐다고 자꾸 주목하시는데 사실 오늘 역시나 박종호에서 이 금과 은을 다뤘던 가장 큰 이유가 요즘 은 시세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거 너무 당분간 올랐다고 또 그 괜한 마음에 들어갔다가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이 얘기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한번 낼까요? 네. 우리 투자는 투자가 되려면 늘 알고 지켜봤던 걸 하셔야 돼요. 예. 모르는 거 투자하는 걸 저는 제 개인적인 정의는 그건 투기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금과 은의 가격 이것과 관련한 경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는 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는 환율과 금시세 두 개를 매주 쳐다보고 있게 되겠네요. 교수님의 숙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